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누적 환자 수 이제 1,700명도 넘어섰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언제까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영민 연세대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330여 명이 증가했고 또 방금 맞습니다. 또 170여 명이 증가를 해서 1,700명을 지금 넘어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확진자 증가 추세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렇게 지금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검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2월 23일까지만 하더라도 민간 의료 체계에서 이루어졌던 검사 건수는 대략 한 9,495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검사 건수가 2월 24일 날 딱 하루 사이 23,039건이 됐고요. 그다음에 2월 25일 날도 역시 22,000여 건, 오늘 2월 26일 날은 24,247건으로 굉장히 많은 검사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즉 이렇게 검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확진자 숫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확산 속도는 좀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지, 지금 빠른 속도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환자들은 지금 특정 집단과 연결되어 있는 집단 감염의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환자가 생겼고, 그다음에 그 집단 안에서의 어떤 그 전파 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2배로 느는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대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의 어떤 증가 양상은 이런 양상을 지금 뛰어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기존에 있었던 즉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전파와는 다른 양상으로 지금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천지 사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더 증가를 할지, 그다음에 그런 활동이 언제쯤 중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감소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증가세가 언제쯤 조금 줄어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예측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게 증가세가 좀 한풀 꺾이고 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기 보통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많이 얘기하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일주일 열흘로 얘기하는 이유가 보통 저희가 잠복기가 5일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있거든요. 환자 자체가 많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많이 찾아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환자가 많이 지금 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찾아내기 위한 찾아내고 있는 중이라면 그러면 분명히 금방 감소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검사가 따라가는 형국이라면 그러면은 계속 앞으로 확산세가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을 저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좀 감염에 더욱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도 좀 얘기해 아무래도 주시죠. 감염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것 같고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고령, 그다음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염에 노출되었을 때 사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구의 그 유명 교회뿐 아니고 이제 서울에서도 그렇고요. 점차 이제 교회라든지 이런 다중시설에서 확진자가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이제 생기고 있는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이 코로나19의 특성으로 인해서 집단 감염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면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감염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상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메르스 때와는 완전 다르거든요. 메르스 때는 감염 후기에 바이러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병원 안에 입원해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지역사회 감염은 뚜렷하지 않았고 의료기관 내의 감염, 즉 의료 관련 감염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많은 바이러스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사회 감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 시기에도 증상이 되게 애매합니다.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거의 없기도 하거든요.
근데 증상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배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은 증상이 없는 사람과 예. 있는 사람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저희가 종합해 보면은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지역사회 감염 또는 집단 감염을 잘 일으킬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사람이 모이는 행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감염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밀집되는 것들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전파, 즉 비말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의 착용과 손위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조금 전 들어왔던 누적 확진자 집계에서 지역별 또 집계가 나왔습니다. 좀 전해드릴까 싶은데요. 171명이 추가가 됐는데 이 가운데 대구에서 115명, 경북에서 24명이 추가되면서 대구, 경북에서만 지금 확진자가 139명이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 경남은 7명씩 추가됐고 또 충남과 울산 5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또 부산은 3명, 전북은 2명 추가됐고 서울, 대전, 충북은 1명씩 추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지금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계속 확진자가 네,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곳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감염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은 확실하게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고 저희가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기타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분들의 역학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대구 지역의 신천지 교도와 연관이 있었던 분이 맨 처음 시작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감염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감염들이 그 해당 지역에서 제대로 컨트롤이,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예. 네.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서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그런 양상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봐도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대략 한 2월 한 23일, 24일, 25일까지는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대략 한 2~3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오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신환 17명들 중에서 그중에 7명이 기타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기타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단 확진자 중에 경증 환자나 자가격리 치료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일부 나왔거든요. 이 방식이 좀 현실성이 있고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까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자가 많기 때문에 예. 의료기관에 수용이 다 안 돼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일단 일반적인 환자가 그만큼 늘게 되어도 지역사회의 의료 체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런 감염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를 가진 환자들을 지금 보고 있는 의료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에 대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을 막기 예.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구들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호구들의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일으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해서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의료 자원이 필요한데 네. 환자가 급증을 하니까 당연히 의료 시설이나 또는 병상 같은 게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지금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전수조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 네. 경북 지역에 이제 위험하신 분들 위주, 그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데이터가 나왔었지만 일부 특정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80% 정도 지금 양성률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양성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상 선택을 굉장히 잘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 대상자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전국의 검사 여력은 이미 거의 이제 포화 상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남는 검사 여력을 활용을 해서 신천지 교도들 전원에게 저희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그 안에서도 계속 감염자가 발생을 하면서 계속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이 신천지 교도들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데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들을 선별적으로 잘 선택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천지 내부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단순한 명단뿐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명단은 그냥 참고만 될 뿐이고요. 네. 네네. 그 안에서 어떤 지역에서 누가 어떻게 예배를 보았고 그 안에서는 감염자가 몇 명이 있었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이동을 했고 이러한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야 선별할 수 있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신천지 내부의 데이터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병상이 모자란 문제 이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다른 대책들 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병상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몇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아까도 질문을 잠깐 주셨었는데 제가 답은 못 드렸었는데요. 네. 자가격리를 일단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근데 자가격리라고 부르는 거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장점은 경상자, 그러니까 가벼운 증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 자원을 최소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모든 사람이 다 자가격리를 잘 수칙을 지키지는 않거든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자가격리에 해당되는 한 신천지 교인이 도로를 다니다가 한번 적발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초기에 대략 한 28명 정도는 자가격리를 잘 유지를 하셨지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은 이런 자가격리에 대한 준수 여부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지금 협조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에게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의 위험성이 일부는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가격리라고 부르는 건 이제 본인이 본인의 건강에 대한 체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린 환자들을 보면은 이제 증상이 잘 처음에는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실제로는 폐렴이 진행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데 예. 폐렴인 거죠, 실제로.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또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밀접한 조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그분들이 잘 체크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호흡곤란이나 이런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상 부족도 참 문제지만 지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진 부족을 좀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족한 인력 보강을 위해서 좀 어떤 대책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부족한 인력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 인력이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예. 양성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능숙한 의료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의료 시스템이 다른 기관에 가게 되면 또 상당 기간 또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저희가 추가로 선발을 해서 그쪽에 분명히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필요한 의료 인력들의 그 구분이 좀 있을 겁니다. 의료 인력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한 의료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네. 맞게끔 효율적으로 의료 인력을 수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서 빨리 현재 적응할 수 있게끔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지원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병상 부족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대구 경북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치료를 받겠다라고 했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좀 상황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양쪽 다 이제 나름의 이유가 있는 예. 상황인데요. 분명히 주관자를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받아주시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의료시설에 구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병상이라든가 장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중증 환자를 위해서 배치되는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들은 분명히 제한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 수준 이상으로 그런 환자들이 발생을 할 수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환자들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해주게 되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하지만 또 반면에
그런 환자들을 받았을 때 생기는 이제 리스크, 즉 위험 요인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중환자들을 받는 것도 또 도움이 되지만 안전한 경증 환자를 또 받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소개를 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분들이 만약에 코로나19에 대구 지역에서 감염되었을 때 겪게 될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당뇨에 걸려 있는 80세 남자 환자분이 대구 지역에 지금 입원해 있다고 하면은 네. 이분이 만약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되게 사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안전한 지역으로 빼게 되면은 그분들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대구 지역의 병상수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 다 의미는 다르고 네. 그다음에 선택한 그 이유는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둘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지자체 간의 정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해결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보건당국도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약을 백신을 빠르게 개발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그 개발의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고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될 그런 시점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백신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네. 통상적인 백신 개발이라면 수년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제 백신 자체의 개발에도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그 백신이 사람에게 주어서 안전한지에 대한 임상 평가를 해야 되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또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백신 개발을 들어가게 되면 제가 생각엔 아무리 빨라도 1년은 걸릴 겁니다. 물론 지금 백신 개발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은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용되는 일종의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조금 빨리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제품 형태까지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거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평가는 어쩔 수 없이 안정성 평가나 이런 것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백신이라는 거는 치료약제로 쓰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성이 무엇보다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평가들까지 다 거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거든요. 예. 저희가 독감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맞지만 그 독감에 대한 그 매년 그 유행하는 독감의 그 유전자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매년 독감 그 백신은 새로 개발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가 빠른 바이러스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뒤에 이 백신이 이용 가능하게 됐을 때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고려했을 때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빨리 개발이 됐으면 예. 좋겠는데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사용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는 또 이 아비간이라는 약품이 치료 네.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이 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좀 검토한다. 이런 내용들도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약의 효과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 아비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논문이나 아니면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아비간 말고도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시도들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일단 중국에는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환자들 치료를 위한 그 시도들도 굉장히 다양했었고, 네. 그 다음에 연초에 태국에서 역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 에이즈 치료제에 속하는 약제와,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시도하고 있는 칼레트라라는 약제입니다. 그런 약제와 그 다음에 독감 치료에 쓰는 오셀타미빌이라는 약제를 섞어서 예. 치료를 했더니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국내도 지금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러한 치료들에 대해서는 이제 감염내과가 주축이 되어 있는 중앙임상위원회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쪽에서 지금 여러 국가들과 함께 많은 데이터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치료약이 좀 하루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고요. 중국과 일본에서 완치 이후에 재감염 사례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번 걸렸는데 또 걸리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재감염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바이러스 감염 중에서 상당한 것들은 재감염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겨울철마다 장염 질환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도 역시 대표적으로 재감염이 되는 바이러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재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 재감염이 되는 원인은 크게
일단 그 바이러스의 변이와 연관된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이러한 감염 질환을 앓고 나면은 감염을 일으켰던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항체는 그 바이러스가 다시 몸에 들어왔을 때 환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하다 보니까 환자 몸에 생겼던 항체가 반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변이를 해서 들어오는 네.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재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감염이 많은 바이러스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변이를 일으켜서 재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대부분 시간이 약간은 지나서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에서 재감염이 된 것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네. 재감염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올 초에 중국에서 그 보고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어떤 보고가 있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체를 만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보고가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트윗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단하게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재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재감염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재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이제 환자가 치료됨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그 숫자가 굉장히 감소하지 않습니까? 감소하다가 이제 어느 수준이 되면은 이제 약간 그 감소폭이 둔감해지면서 양성과 음성 사이, 그러니까 검사를 했을 때 양성과 음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네.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환자의 몸이 더 좋아지면서 이제 완전히 바이러스가 제거가 되면서 환자가 낫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를 잘 치료를 해서 바이러스가 쭉 감소를 해서 양성과 음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점까지 와서 음성으로 판정을 했는데 네.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그 환자에 대한 치료를 이후로 중단한 뒤에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그럼 다시 바이러스가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그걸 재활성화라고 부릅니다. 네. 그랬을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때 감염이 잘 되는 사람과 또 좀 감염이 덜 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좀 설명이 되는 겁니까? 일단 감염이 잘 되는 사람과 덜 되는 사람은 개인 위생을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에 따라서 일단 달라질 것 같고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비말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스크 착용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손위생이거든요. 비말이라고 부르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타액 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말을 하는 사이에서도 물론 이제 좀 거리가 이제 있지만요. 네. 2m 정도의 거리만 있어도 잘 넘어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다가 당연히 이런 데 튈 수도 있고 네. 손도 많이 이런 데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데를 접촉했을 때 손에 바이러스가 묻고 그 바이러스 묻은 손으로 저희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얼굴을 만지거나 이러면은 또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수칙을 굉장히 잘 지키시는 분이 덜 걸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감염의 원칙입니다. 본인의 면역력이 강한 네. 사람은 아무래도 덜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본인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 뭐 규칙적인 운동이라던가 또는 식생활 습관을 굉장히 건전하게 건강하게 가져가신다던가 네. 이러면 아무래도 덜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꼼꼼한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과 함께 그리고 면역 체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의료기관을 좀 찾아서 치료제 처방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증상이 나타나도 뭐 무조건 감기약이라든지 그리고 진통제 복용해서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을 포함해서 좀 어떤 점들을 주의하시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약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었을 때도 저희가 치료하는 거는 대증적인 증상과 호흡기에 대한 안정화를 주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 약들을 지금 달라고 또는 복용을 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본인의 어떤 개인 건강 수칙을 명확하게 지키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칙들을 명확하게 지키고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의료기관을 찾아오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과 함께 자세한 분석 나눠봤습니다.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